딸이 사라진 지 6개월 후 딸의 번호로 다시 메시지가 왔다. 위치는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사무실이었다. 그 안에는 딸의 마지막 음성 메시지가 재생되는 채로 충전 중인 휴대폰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고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퍼졌는지 알 수 있도록요. 저는 박은희, 62살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 인생이 무너져 내린 것은 그해 3월의 어느 밤 휴대폰이 울리면서부터였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지 정확히 6개월. 속을 파고드는 죄책감을 안고 산 지 6개월. 딸 아린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내가 무언가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 자문하며 보낸 지 6개월이었습니다. 자정이 거의 다 되었을 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식어버린 캐모마일 차를 들고 부엌에 서 있는데 익숙한 카카오톡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 사랑 아린, 엄마, 좋은 밤이야. 손이 너무 떨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 평범한 세 단어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6개월 동안 저는 어떤 신호든 기다렸습니다. 딸이 살아있다는 걸 알려줄 그 무엇이라도요. 하지만 막상 메시지를 받으니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즉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언제나처럼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히 와 있었습니다. 오후 11시 58분. 2분 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위치 공유 아이콘을 눌렀습니다. 앱은 천천히 로딩되었고 지도에 핀이 표시되었을 때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주소는 영등포구 물레동. 세상을 떠난 남편 최현우의 낡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린이가 사라지기 2달 전인 8개월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의 카센터를 폐업 처리하고 그곳에 다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팔기로 결정할 때까지 버려져 있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자니 온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아린이의 휴대폰이 아빠의 사무실에 있을 수 있을까요? 지난 몇 달간 경찰은 딸의 마지막 행적을 시내 버스 터미널로 추적했습니다. CCTV에는 딸이 옆 도시로 가는 버스에 타는 모습이 찍혔지만 그 후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단서를 찾으려 했지만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엄마, 좋은 밤이야. 아린이가 28해를 살면서 제게 수천 번은 했던 말. 이제는 다시는 들을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말이었습니다.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다시 저를 덮쳤습니다. 딸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 며칠 동안 우리 사이는 냉랭했습니다. 아린이는 불안해하며 남편에 대해 제가 답하기 힘든 질문들을 해댔습니다. 그의 재정 상태, 사업, 그리고 찾고 싶어 했던 서류들에 대해서요. 저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겨 딸에게 마땅히 기울여야 할 관심을 주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른 사업에 대해 말한 적 없어? 어느 날 오후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며 딸이 물었습니다. 다른 은행 계좌나 동업 같은 거 말이야. 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사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고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카센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처리했고 저는 집안일과 제 작은 디저트 가게를 돌봤습니다. 저는 그의 일에 참견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불가능한 메시지가 뜬 휴대폰을 들고 침대에 앉아 있자니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지 아린이의 말을 더 들어주었어야 했는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슬픔을 존중해달라며 딸을 밀어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딸의 얼굴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알 수 없는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작은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서며 친구 서연이네 집에 며칠 다녀오겠다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상실을 각자의 방식으로 겪으니까요. 하지만 사흘 뒤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린이가 자기 집에 온 적이 없다며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가로등 불빛에 비친 텅 빈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동네는 마치 세상에 고요함이 존재하는 유일한 곳인 양 적막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수천 개의 질문으로 아우성쳤습니다. 아린이가 내내 남편의 사무실에 있었던 걸까? 그곳에서 무언가 숨어야만 할 것을 발견한 걸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딸의 휴대폰을 갖고 잔인한 장난을 치는 걸까? 다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아린이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그대로였습니다. 제 61번째 생일날, 제가 만들어준 초콜릿 케이크 옆에서 활짝 웃으며 찍은 셀카였습니다. 마지막 접속 시간은 오래전으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메시지는 방금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사무실로 가야 했습니다. 비록 한밤중이라도 자물쇠를 부숴야 하더라도 가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낡은 청바지와 긴팔 블라우스, 눈에 보이는 대로 재빨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차키와 가방을 들고 부엌 서랍에서 손전등을 챙겨 나섰습니다. 남편의 사무실로 가는 길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빨간 신호등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고 텅 빈 거리는 남편이 죽고 아린이가 사라진 후 이 세상에 얼마나 나 혼자인지를 상기시켰습니다. 핸들을 꽉 쥔 채 불규칙하게 숨을 몰아쉬며 운전했습니다. 물레동 공단에 도착했을 때 거리는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그 지역의 가게들은 일찍 문을 닫아 밤이 되면 유령 도시처럼 변했습니다. 남편의 카센터는 골목 끝에 있었습니다. 현우 카센터라는 낡은 간판이 아직 걸려있는 작은 벽돌 건물이었습니다. 입구 앞에 차를 세우고 숨을 고르며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건물은 마지막으로 왔을 때와 똑같아 보였습니다. 더러운 창문, 벗겨진 페인트, 그리고 우리가 직접 채웠던 자물쇠로 잠긴 철문.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문틈 아래로 아주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한 줄기, 빛이 저를 홀리는 동시에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8개월, 아린이가 사라진 지 6개월, 우리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곳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문으로 다가가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자물쇠는 걸려 있었지만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잠긴 척 위장하려다 깜빡 잊고 만 것처럼 고리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철문을 밀자 밤의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한 카센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엔진 오일, 녹슨 쇠, 그리고 축축하고 버려진 듯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빛은 남편이 서류를 보관하고 휴식을 취하던 안쪽의 작은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수리할 차들이 있던 텅 빈 공간을 지나 걸으며 마치 무덤을 파헤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무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들릴 정도로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안에서 본 광경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남편의 책상 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충전기에 연결된 아린이의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화면은 켜져 있었고 저와의 대화창이 떠 있었습니다. 차에서 보낸 제 답장도 보였습니다. 아린아, 어디 있니? 제발 답장 좀 해줘. 하지만 딸의 답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최근에 사용한 듯 미지근했습니다. 배터리는 95%였습니다. 누군가 계속 충전하며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받은 메시지는 딸이 사라진 후 우리 대화방에 나타난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메뉴를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멎을 듯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신되지 않은 87개의 음성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제게 보내려던 것이었습니다. 딸이 녹음했지만 끝내 보내지 못한 87개의 메시지, 떨리는 손가락으로
첫 번째 메시지를 눌렀습니다. 아린이의 목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을 가득 채웠고 저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책상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엄마,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빠에 대해 뭔가를 발견했는데 이해가 안 돼. 여기 아빠 사무실에 서류들이 있는데 우리가 몰랐던 돈에 대한 문서들이야.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많은 걸 속인 것 같아. 저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발밑에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린이의 목소리는 두렵고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녹음 날짜는 딸이 사라지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다음 메시지를 재생했습니다. 엄마, 서류 캐비닛 뒤에서 금고를 찾았어. 안에 현금이 있어. 아주 많은 현금이.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부동산 서류들도, 외곽에 있는 집, 토지들. 엄마, 이 돈이 다 어디서 난 걸까? 카센터 수입으로는 어림도 없는데 숨이 가빠졌습니다. 남편은 항상 우리가 편안하게 살 만큼만 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부동산이나 거액의 현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엄마, 더 있어. 영수증이랑 청구서들을 찾았는데 아빠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랑 거래를 한 것 같아. 이름이랑 전화번호가 적혀 있고 어떤 건 처리되기, 전화할 것 같은 메모가 붙어 있어. 서류 하나에는 주소랑 두 번째 가족이라고 쓰여 있어. 엄마,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무서워. 두 번째 가족. 그 단어들이 고통스러운 메아리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매일 커피를 마시고 서류를 검토하던 바로 그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을 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메시지를 재생했습니다. 아린이의 목소리는 녹음이 계속될수록 점점 더 절박하고 두려움에 차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찾은 번호 중 하나로 전화해봤어. 한 여자가 받았는데 내가 최연우 씨 딸이라고 하니까 조용해지더니 그냥 끊어버렸어. 근데 끊기 전에 그럴 리가 없어. 자식 없다고 했는데 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 저는 의자를 넘어뜨리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자식 없다고 했는데 30년을 함께한 남편, 아린이의 아버지가 다른 누군가에게 딸의 존재를 부인했던 것입니다. 다음 메시지는 더욱 끔찍했습니다. 엄마, 두 번째 가족이라고 적힌 주소를 알아봤어. 직접 가봤는데 양천구 목동에 있는 예쁜 집이었어. 문을 두드리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왔어. 내가 최현우 씨를 아냐고 묻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 자기가 아내라고 했어. 아내라고.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한 상태였다니. 대체 얼마 동안이었을까요?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사실은 딸의 갈라진 목소리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오유라야. 아빠랑 사이에 아이가 둘이래. 엄마. 아들 하나, 딸 하나. 15살, 12살이래. 내가 딸이라고 하니까 그 여자 기절했어. 정말로 쓰러졌다고.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까지 수년간 비밀로 유지해온 완벽한 또 하나의 가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20번째 메시지는 아린이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 아빠를 가까이 느끼고 싶어서 밤마다 여기 사무실에 계속 왔어. 어느 날 밤, 나중에 팔 때를 대비해서 서류를 좀 더 자세히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 그때 서류 캐비닛 뒤에서 금고를 발견한 거야.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었어. 물론 딸의 생일이었겠죠. 남편은 항상 중요한 날짜에 감상적이었으니까요. 그가 그런 끔찍한 비밀을 지키기 위해 그 번호를 사용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며 메시지를 계속 들었습니다. 아린이는 며칠 동안 아버지의 이중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모르는 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서를 찾아냈고 남편이 오유라와 그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43번째 메시지는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엄마,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빠는 다른 가족만 있었던 게 아니야. 그들에게 보낸 돈, 그 다른 집과 다른 삶을 유지하기 위한 돈을 우리 계좌에서 빼내고 있었어. 엄마가 디저트 가게에서 번 돈, 내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뒀던 돈에서 말이야. 몇 년 동안이나 엄마, 몇 년 동안이나 자기 다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엄마 돈을 훔친 거야.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남편의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과 굴욕,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 30년 동안 제 침대, 제 식탁, 제 삶을 공유한 남자를 안다고 믿었습니다. 30년 동안 제 남편의 배신 자금을 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우리 가정을 돕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던 바보였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60번째 메시지에 이르렀을 때 아린이의 목소리는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슬프거나 혼란스러워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누가 날 미행하는 것 같아. 오유라 씨랑 얘기하고 온 뒤부터 우리 집 근처에 똑같은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걸 봤어. 어제는 한 남자가 슈퍼마켓까지 따라왔어. 무서워. 엄마, 너무 무서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계속 재생했습니다. 아린이의 목소리는 녹음마다 더 절박해졌고, 저는 상상도 못했던 현실 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65번째 메시지는 제 피를 차갑게 식혔습니다. 엄마, 날 미행하던 남자가 오늘 나한테 접근했어. 내가 은행에서 예금을 하고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어. 키가 크고 검은 정장을 입었고 왼쪽 뺨에 흉터가 있었어. 내가 아빠 일에 대해 캐고 다니는 걸 안다면서 그게 나한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어. 녹음을 멈추고 작은 사무실 안을 빙빙 돌았습니다. 남편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요? 어떤 사람들과 얽혔던 걸까요? 다음 메시지를 이어서 들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빠가 아주 위험한 사람에게 돈을 빚졌다고 했어. 아주 큰 돈, 5억 원. 엄마, 아빠가 죽기 전에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빚은 그와 함께 무덤으로 가지 않는다고 했어. 나한테 그 돈이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물었어. 5억 원. 카센터가 잘 될 때조차 우리가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액수였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처리하려니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엄마, 난 빚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아빠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어. 그랬더니 그 남자가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 그럼 빨리 알아내는 게 좋을 거야. 이제 그 빚은 너랑 내 엄마 거니까. 숨이 멎었습니다. 아린이와 저는 위험한 사람들에게 5억 원의 빚을 상속받았고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메시지는 더 많은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엄마, 이 빚에 대해 더 알아봤어. 아빠가 서류에서 찾은 부동산들을 사려고 그 돈을 빌린 것 같아. 근데 그 돈을 쓰는 대신 몇 년 동안 오유라와 그 아이들을 부양하는 데 썼어. 그들이 사는 집, 아이들의 사립학교, 오유라의 새 차, 전부 다 용서 없는 사람들에게 빌린 돈으로 산 거야. 남편은 거의 5억 원을 빌려 다른 가족에게 탕진했고 우리에게는 빚만 남겼습니다. 배신감은 너무나 깊어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70번째 메시지는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엄마, 오유라 씨를 찾아가서 따졌어. 빚이랑 협박에 대해 다 말했어. 근데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자기는 빚에 대해 알고 있었대. 남편이 죽기 전에 다 말해줬대. 하지만 엄마랑 내가 갚을 거라고 장담했대. 우리가 그의 바보 같은 본처니까. 그것이 그녀가 쓴 정확한 단어였습니다. 바보들. 저는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 전체가 거짓이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것뿐만 아니라 저를 그의 재정적 예비 계획으로 이용했습니다. 제가 수입을 보태려고
밤낮으로 케이크와 빵을 만드는 동안 그는 그 돈을 그의 진짜 가족을 부양하는 데 쓰고 내연녀와 함께 저를 비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75번째 메시지는 아린이가 왜 사라졌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엄마, 흉터 있는 남자가 다시 찾아왔어.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 3명이었고 내가 퇴근할 때 둘러쌌어. 그들이 제안을 했어. 내가 영원히 사라지면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고 빚에 대해 엄마에게 절대 말하지 않으면 엄마를 그냥 내버려 두겠다고 했어. 62살 먹은 여자가 디저트 가게를 해서는 절대 5억 원을 갚을 수 없을 거라고. 하지만 내가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면 빚을 청산한 걸로 간주하겠다고 했어. 딸은 저를 지키기 위해 사라졌던 것입니다. 제가 그 위험한 남자들을 마주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희생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막 돌아가신 상황에서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 아빠를 잃은 슬픔을 겨우 감당하고 있는 엄마를 이 모든 정보로 무너뜨릴 수 없었고, 그 빚의 위험에 엄마를 노출시킬 수도 없었어.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을 내렸어. 다음 녹음들은 아린이가 어떻게 자신의 실종을 계획했는지 설명했습니다.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몰래 보석과 귀중품을 팔았고, 흔적 없이 살 수 있는 작은 도시들을 조사했습니다. 영원히 떠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내 휴대폰을 정확히 6개월 후에 엄마한테 메시지를 보내도록 설정해뒀어. 엄마가 진실을 알기 전에 아빠의 죽음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치유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 남자들이 더 이상 엄마를 감시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 80번째 메시지는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엄마, 만약 이걸 듣고 있다면 6개월이 지났다는 뜻이고 엄마가 괜찮았으면 좋겠어. 나 없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서 끔찍했겠지만 그게 엄마를 안전하게 지킬 유일한 방법이었어. 아린이는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저를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금고 안에 있어.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야. 803만 1995. 아빠가 한 짓에 대한 모든 증거, 빌린 돈으로 산 모든 부동산, 다른 가족에 대한 모든 서류가 거기 있어. 저는 일어나서 아린이가 말한 서류 캐비닛을 찾았습니다. 정말로 그 뒤에는 벽에 박힌 작은 금고가 그림자 사이에 거의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린이의 생일을 눌렀습니다. 803만 1995. 금고는 부드러운 딸깍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안에는 아린이가 설명한 것들이 정확히 들어 있었습니다. 현금 다발, 부동산, 서류, 계약서, 그리고 오유라와 가족이라고 표시된 두꺼운 폴더. 남편의 글씨로 수년간 다른 가족에게 지불한 모든 내역을 적어놓은 수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남편의 글씨로 된 저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가 죽기 일주일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은희에게 만약 당신이 이걸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고 누군가 내 비밀을 찾았다는 뜻이겠지. 내가 한 짓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아. 몇 년 동안 당신을 속였고 당신 돈을 유라와 내 다른 아이들을 부양하는 데 썼다는 것도, 당신의 증오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도 알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속 읽었습니다. 18년 전 당신과 내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유라가 임신했어. 내 불륜을 고백하는 대신 그 가족을 비밀로 하기로 결정했지. 처음에는 그냥 아기에게 필요한 돈이었지만 유라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어. 도와주지 않으면 당신에게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지. 남편은 수년간 내연녀에게 협박을 당했지만 그렇다고 제 돈을 사용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유라는 집과 차, 사립학교를 요구했어. 나한테는 그만한 돈이 없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 아주 위험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어. 카센터 수입으로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지. 편지는 빚이자와 함께 어떻게 불어났는지, 남편이 이전 빚을 갚기 위해 어떻게 계속 더 많은 돈을 빌렸는지, 그리고 마침내 악순환에 갇히게 되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거짓말을 수년간 유지하는 스트레스가 나를 병들게 했어. 의사들은 내 심장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했지. 내가 곧 죽을 거라는 걸 알아. 그리고 당신과 아린이에게 이 문제를 남기고 간다는 것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미안해. 편지 말미에 남편은 저를 분노로 들끓게 하는 말을 적어 놓았습니다. 유라도 빚에 대해 알고 있어. 내가 만약 잘못되면 당신과 아린이가 책임질 거라고 말해뒀어. 그녀도 동의했어. 당신들이야말로 평생 나와 함께 살면서 혜택을 본 사람들이라고 하더군. 혜택을 봤다고. 마치 30년 동안 속고 도둑 맞은 것이 혜택인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아린이의 휴대폰으로 돌아가 마지막 메시지들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녹음에서 딸의 목소리는 체념한 듯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엄마, 이게 엄마를 아프게 할 거란 거 알지만 엄마가 최선의 결정을 내리려면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해. 금고에 있는 돈은 5천만 원이야. 유라 씨가 나머지 계좌를 비우기 전에 아빠 계좌 중 하나에서 내가 찾아온 돈이야. 5억 원의 빚 중 겨우 5천만 원. 일부 부동산이 아직 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들도 있어. 그걸 팔면 아마 2억 원 정도는 더 모을 수 있을 거야. 빚을 다 갚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아린이의 마지막 메시지는 제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엄마, 제발 이런 식으로 엄마를 버린 나를 용서해줘. 제발 이게 엄마를 안전하게 지킬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걸 이해해줘. 나는 영원히 사라질 거야. 하지만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마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세상 최고의 엄마였고 이런 일을 당할 자격이 없어. 몸조심하고 제발 행복하려고 노력해. 아빠의 거짓말 때문에 고통받으며 낭비하기엔 인생은 너무 짧아. 저는 제가 안다고 믿었던 한 남자의 비밀과 거짓말에 둘러싸인 채 차갑고 조용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딸은 제가 존재조차 몰랐던 빛과 들어본 적도 없는 범죄자들로부터 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아린이는 제가 금고 서류들 사이에서 방금 발견한 것을 몰랐습니다. 다른 글씨체로 쓰인 주소가 적힌 별도의 종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만약 일이 잘못되면 그녀는 여기 있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린이는 영원히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딸을 찾을 수 있도록 단서를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주소는 알아볼 수 없는 필체였지만 직감적으로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솔밭길 243번지. 만약 일이 잘못되면 그녀는 여기 있어.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고 누렇게 바랜 종이에 휘갈겨 쓴 그 문장뿐이었습니다. 정선군은 도시에서 차로 3시간 거리였습니다. 산속의 작은 마을, 눈에 띄지 않고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곳, 숨기에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서류와 돈을 가방에 챙겼습니다. 위험한 사람들이 연루된 이 모든 일을 알고 난 지금 사무실에 두는 것이 안전한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 아린이의 휴대폰을 다시 한번 재생하여 언젠가 딸이 들을 수 있을 경우를 대비해 음성 메모를 남겼습니다. 아린아, 내 사랑, 언젠가 이걸 듣게 된다면 네가 왜 그랬는지 이해한다는 걸 알아주렴. 그리고 내가 널 찾으러 갈 거라는 것도.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아드레날린 덕분에 깨어있을 수 있었습니다. 정선군으로 갈 계획을 세워야 했지만 그 전에 제가 마주할 상황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금고에서 꺼낸 모든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사무실에서 확인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지난 15년간 매달 500만 원씩 오유라의 계좌로 정기적으로 이체된 내역이 담긴 거래 명세서, 사립학교 등록금 청구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심지어 남편이 다른 가족을 위해
지불한 가족 여행 영수증까지 있었습니다. 15년간 매년 500만 원씩. 제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계좌에서 10억 원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었을까요? 그렇게 큰 돈이 없어지는 걸 어떻게 모를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우리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모든 재정을 관리했고 저는 제 디저트 가게 수익을 그에게 주면 그가 모든 공과금을 내고 저축을 관리했습니다. 그는 제 개인 용돈으로 쓸 돈을 줬고 저는 나머지에 대해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를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서류들 사이에서 제 피를 차갑게 식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5억 원짜리 남편 명의의 생명보험증권. 제가 모르는 보험이었고 수익자는 저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재정적 죽음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심장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으며 죽은 후에 제가 그의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험 가입 날짜는 그가 죽기 불과 2달 전이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후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사망하면 특히 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보험사에 전화했습니다. 20분간의 대기 끝에 상담원은 제가 두려워했던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가입 당시 자신의 심장 질환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기다리는 5억 원은 없었습니다. 금고에 있던 5천만 원과 아린이가 언급했던 부동산뿐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인터넷으로 그 부동산들의 가치를 조사했습니다. 도시 외곽에 있는 토지 세 필지와 중산층 동네에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운이 좋아 빨리 판다면 아린이가 계산했던 대로 약 2억 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억 5천만 원은 여전히 남편이 빚진 돈보다 1억 5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오후 2시 차를 몰고 정선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지 몰랐지만 아린이를 찾을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정선으로 가는 길은 산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졌고 소나무와 바위 사이로 점차 올라갔습니다. 다른 상황이었다면 즐겼을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온통 여행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아린이가 그 주소에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일까? 이 끝없는 악몽 속의 또 다른 거짓 단서일까? 정선구는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중심가 하나, 몇 개의 상점, 주유소 하나, 그리고 나무들 사이에 흩어져 있는 집들이 있는 작은 마을, 모두가 서로를 알고 외지인은 즉시 눈에 띄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솔밭길은 어렵지 않게 찾았습니다. 작고 잘 가꾸어진 정원이 있는 집들이 있는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243번지는 하늘색으로 칠해진 작은 현관과 창가에 화분이 놓인 목조주택이었습니다. 길가에 차를 세우고 몇 분간 집을 관찰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인기척은 없었고 차고에 차도 없었으며 커튼은 쳐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연 여성은 60대쯤 되어 보였고 회색 머리를 하나로 묶고 매우 온화한 푸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제 딸을 찾고 있어요.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이름은 최아린이에요. 여기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요. 여성의 표정이 즉시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연민으로 가득 찼고 문을 더 활짝 열었습니다. 박은희 씨군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김선주입니다. 아린이가 당신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선주 씨를 따라 작고 아늑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활짝 웃고 있는 아린이의 사진이 있었고 제 가슴은 희망과 고통으로 동시에 차올랐습니다. 어디 있나요? 제가 즉시 물었습니다. 괜찮은가요? 안전한가요?
선주 씨는 제 맞은편에 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린이는 괜찮아요. 그녀가 말했고 저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고 안전해요. 하지만 만나기 전에 아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요? 저는 물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 대답이 두려웠습니다. 선주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린이는 5개월 전에 망가진 채 공포에 질려 이곳에 왔어요. 아버지에 대한 모든 이야기, 빚, 협박에 대해 다 털어놓았죠. 하지만 그 녹음에는 담지 않은 다른 이야기도 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워서요. 뭔데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은희 씨, 최연우 씨는 자연적인 심장마비로 죽은 게 아니에요. 선주 씨의 말은 벼락처럼 저를 내리쳤습니다. 저는 방금 들은 말을 처리하느라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겨우 물을 수 있었습니다. 선주 씨는 일어나 근처 책상에서 폴더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아린이는 빚을 발견한 후에 더 조사했어요. 현우 씨의 마지막을 돌봤던 의사와 이야기하고 진료 기록을 검토하고 딸로서 할 수 있는 질문들을 했죠. 그녀는 폴더를 열어 제게 여러 의료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우 씨가 심장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가 복용하던 약은 심장약이 아니었어요. 술과 함께 복용하면 자연사처럼 보이는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약이었죠. 저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류들을 쳐다봤습니다. 현우 씨는 서서히 독살당하고 있었어요. 선주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누군가 그가 죽기 몇 주 전부터 그의 음식이나 음료에 그 약들을 넣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요? 저는 물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짐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유라요. 선주 씨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유라는 현우 씨가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채권자들은 압박해왔고 갚지 않으면 온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했죠. 그래서 그녀는 그를 죽이고 보험금으로 빚을 갚기로 결심한 거예요. 하지만 보험금 지급은 거부됐잖아요. 제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걸 몰랐어요. 현우 씨는 당신들에게 모든 것을 속였던 것처럼 그녀에게도 보험 조건에 대해 거짓말을 했던 거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거짓말쟁이이자 사기꾼이었을 뿐만 아니라 내연녀에게 살해당했고 그녀는 그 후 제가 두 사람의 빚을 갚도록 계획했던 것입니다. 더 있어요. 선주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린이에게 증거가 있어요. 유라의 집에서 약을 찾았고 그녀가 누군가와 현우 씨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문자 메시지도 찾아냈어요. 모든 것을 기록해뒀죠. 왜 경찰에 가지 않았죠? 제가 물었습니다. 선주 씨는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유라가 아린이도 죽이고 그 다음엔 당신도 죽이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에요. 아린이가 입을 열면 당신들 둘 다 현우 씨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제야 아린이가 왜 도망쳤는지 이해했습니다. 빚으로부터 저를 보호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살인자로부터도 저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린이는 지금 어디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주 씨는 이 대화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하고 있어요. 마을 도서관에서 일자리를 구했거든요. 조용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녀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6시에 집에 올 거예요.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30분이었습니다. 선주 씨, 제가 말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걸 여쭤봐야겠어요. 아린이는 당신이 제게 이 모든 걸 말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나요? 선주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혹시라도 찾아오면 모든 걸 말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당신은 모든 진실을 알 자격이 있지만 자기는 직접 말할 용기가 없다고 했어요. 저는 소파에 기댔습니다. 완전히 지쳤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제 딸은 살아 있었고
안전했으며 1시간 반 후면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금 제 남편이 내연녀에게 살해당했고 그녀는 이제 자유로우며 아마도 자신의 범죄를 아는 유일한 증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6시 정각,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선주 씨는 제게 차를 끓여주었고 우리는 상황에 대해 더 이야기했지만 그 무엇도 이 순간을 대비시켜주지는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6개월 동안 듣지 못했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 저 왔어요. 오늘 하루는 어땠니, 아리나? 선주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와 있단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긴 침묵이 흐른 후 아린이가 거실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더 말랐고 머리는 더 짧았으며 원래의 갈색 대신 금발로 염색했지만 눈은 여전했습니다. 28년 동안 저를 사랑으로 바라봐 주었던 그 크고 표현력 풍부한 눈. 엄마. 그녀가 속삭였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거의 넘어질 뻔하며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딸에게 달려가 온 힘을 다해 껴안았습니다. 마치 이 몇 달간 우리가 겪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딸을 지켜줄 수 있다는 듯이요. 아린이는 어린아이처럼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지만 지난 몇 달간 흘렸던 모든 눈물과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안도와 감사, 순수한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어. 딸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 제가 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여기 있잖니. 내 사랑, 내가 여기 있어.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다시 함께 있다는 안도감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선주 씨는 부엌에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지켜보며 필요한 공간을 내주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떨어져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린이는 제가 사라질까 두려운 듯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주 이모한테 메시지 찾았다는 얘기 들었어. 아린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찾았어. 제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87개 전부다. 아린이는 고통스러운 듯 눈을 감았습니다. 어디 가는지 거짓말해서 미안해. 내가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게 해서, 고통스럽게 해서 정말 미안해. 사과할 필요 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한 거야.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엄마, 아린이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유라는 아직 밖에 있어. 날 협박했던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엄마가 여기 온 건 안전하지 않아. 선주 이모한테 유라에 대해 들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도. 아린이의 눈에 새로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됐어. 그리고 우리는 그의 거짓말의 결과를 짊어질 자격이 없어. 내 말이 맞아.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짊어지지 않을 거야. 아린이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뜻이야? 저는 일어나 가방으로 가서 금고에서 찾은 모든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다 있어. 제가 서류들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돈이 이체된 증거, 부동산 증거, 내 아버지가 한 모든 짓의 증거가, 그리고 너한테는 유라가 그를 살해했다는 증거가 있고, 하지만 엄마, 경찰에 갈 수는 없어. 유라가 우리가 입을 열면 죽이겠다고 협박했잖아. 아니, 경찰에 가지 않을 거야. 제가 말하자 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유라에게 갈 거야. 뭐라고? 아린이가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위험해. 내 말 들어봐. 제가 딸 옆에 앉아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유라는 보험금이 빚을 갚아줄 거라고 생각해서 내 아버지를 죽였지만 보험금 지급은 거절됐어. 그 말은 그녀도 5억 원을 갚을 방법이 없다는 뜻이야. 아린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를 협박했던 바로 그 남자들이 이제 그녀를 압박하고 있을 거야.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와 같은 처지지만 그녀는 살인자고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차이가 있지. 우리가 그녀를 협박하자는 거야? 아린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거래를 제안하자는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영원히 우리를 내버려 두고 아이들과 함께 멀리 이사가서 다시는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내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증거를 넘기지 않는 거지. 아린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빚은? 유라가 떠나도 채권자들은 계속 돈을 찾을 텐데 그것도 생각해봤어. 제가 말했습니다. 나한테 금고에 있던 5천만 원이 있고 부동산을 팔면 약 2억 원을 더 마련할 수 있어. 그러면 2억 5천만 원이야. 여전히 1억 5천만 원이 부족해. 아린이가 지적했습니다. 정확해. 하지만 유라도 돈이 있어. 그녀가 사는 집은 적어도 2억 원은 할 거고, 차는 새 거고, 아마 3천만 원은 될 거야. 그리고 보석, 가구, 값 나가는 것들이 있겠지. 아린이의 눈이 이해의 빛으로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녀에게 빚을 갚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처분하라고 제안하자는 거구나. 바로 그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녀 몫의 빚을 갚고 우리는 우리 몫을 갚고 모두 자유로워지는 거지.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살인죄로 감옥에 가는 것뿐이야. 엄마, 아린이가 잠시 후 말했습니다. 그게 통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그녀를 마주하는 건 너무 위험해. 그래서 우리끼리만 마주하지 않을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주변에 증인들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할 거고 모든 증거 사본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에 넘기도록 지시해 둘 거야. 부엌에서 듣고 있던 선주 씨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그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증거를 보관하고 당신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당국에 전달되도록 할게요. 아린이는 감탄과 걱정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 위험해. 정말로 이걸 하고 싶어? 아린아, 제가 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6개월 동안 네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 30년 동안 매일 나를 속이고 도둑질한 남자와 살았고 다른 사람들의 거짓말과 범죄 때문에 내 남은 인생을 도망치고 숨어 살지는 않을 거야. 아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마주할 시간이야. 우리는 남은 저녁 시간 동안 유라에게 어떻게 접근할지 정확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쇼핑몰, 아린이가 그녀가 관리자라는 것을 알아냈던 옷가게가 완벽한 장소라고 결정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있고 그녀가 폭력적으로 반응하면 스스로를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공공장소였습니다. 선주 씨는 모든 서류와 증거 사본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었고 유라와의 대화를 기록하기 위해 작은 녹음기도 빌려주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거절하면 어떡하지? 아린이가 마지막으로 계획을 검토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협을 실행하는 거지. 제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24시간의 재고할 시간을 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것을 경찰에 넘기는 거야. 그리고 받아들이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증거를 넘기는 거고. 이건 그녀가 감옥을 피할 유일한 기회고 그녀도 그걸 알아. 다음 날 아침 선주 씨는 우리가 도시로 돌아갈 차를 빌려주었습니다. 유라가 감시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알아보지 못하는 차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린이는 조수석에 앉아 우리가 가져가는 계획과 증거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으며 운전했지만 속으로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아린이에 대한 두려움, 무언가 잘못되어 딸을 다시
이번에는 영원히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엄마, 아린이가 갑자기 제 생각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응, 내 사랑. 엄마랑 떨어져 있던 이 6개월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매일 내가 옳은 결정을 한 건지 자문했어. 그럼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 제가 물었습니다. 아린이는 작지만 단호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아마 우리가 이 지점까지 오기 위해 이걸 겪어야만 했다고 생각해. 진실을 마주하고 우리의 자유를 위해 싸울 만큼 강해지기 위해서 말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제가 말했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희망과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오후 2시에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유라는 6시까지 일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준비하고 계획을 마지막으로 검토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5시 30분에 쇼핑몰에 주차하고 유라가 일하는 가게로 걸어갔습니다. 아린이는 즉시 알아보지 못하도록 모자와 선글라스를 썼고 저는 가방에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가게 유리창 너머로 유라가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 키가 크고 금발이며 제 남편을 수년간 사로잡았던 인공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아린이가 물었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유라가 자기가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우리는 유라가 그날의 마지막 손님 응대를 마치는 순간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우리를 본 순간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직업적인 미소는 사라지고 절대적인 충격의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아린. 그녀가 속삭였고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박은희 씨. 안녕, 오유라 씨. 제가 알지 못했던 침착함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할 얘기가 좀 있어. 유라는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가게는 우리를 제외하고는 텅 비어 있었지만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쇼핑몰에는 아직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녀가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 텐데. 아린이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어. 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지탱할 것이 필요한 듯 카운터를 붙잡았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반복했지만 더 이상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약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린이가 유라의 집에서 숨겨둔 것을 찾았던 바로 그 약병이었습니다. 디기톡신, 제가 라벨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술과 함께 복용하면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자연사처럼 보이는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지. 유라는 마치 독사를 보는 듯 약병을 쳐다보며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가지고 있어. 아린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보낸 현우 씨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메시지들, 그리고 거래 내역서도. 제가 덧붙였습니다. 현우 씨가 우리 돈을 어떻게 당신과 당신 아이들을 부양하는데 수년간 사용했는지에 대한 모든 기록. 유라는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지만 쉬어버린 속삭임처럼 나왔습니다. 뭘 원해요? 저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하게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이게 우리 모두에게 끝나길 원해. 이해할 수 없어요. 간단해. 아린이가 말했습니다. 당신한테는 문제가 있어. 나를 협박했던 바로 그 남자들이 이제 5억 원의 빚 때문에 당신을 압박하고 있지. 보험금 지급은 거절됐으니 갚을 방법이 없어. 유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치 선택지를 계산하는 듯 우리 둘 사이를 오갔습니다. 우리한테도 문제가 있어.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남자들은 우리도 그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하지만 우리한테는 당신에게 없는 게 있어. 아린이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살해했다는 증거? 유라는 숨을 쉴 수 없는 듯. 손을 목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제안을 하나 할 거야. 5억 원의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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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5억 원의
제가 말했습니다. 받아들이는 게 좋을 제안. 무슨 제안인데요? 유라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우리가 찾은 모든 서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빚의 2억 5천만 원을 갚을 거야. 현우 씨가 빌린 돈으로 산 부동산을 팔고 우리가 찾은 저축을 사용해서. 유라는 혼란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은 나머지 1억 5천만 원을 갚는 거야. 아린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집, 차, 그리고 가진 모든 가치 있는 것을 팔아서. 그렇게는 못해요. 유라가 항의했습니다. 나한테는 아이가 둘이에요. 살 것이 필요해요. 그건 그 애들 아버지를 살해하기 전에 생각했어야지.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라는 제 말에 몸을 떨었습니다. 빚이 완전히 청산되면.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도시를 떠나 아이들과 함께 멀리 이사가서 다시는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고 우리 이름을 다시는 언급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당신의 범죄 증거를 경찰에 절대 넘기지 않을게. 아린이가 끝맺었습니다. 유라는 우리의 제안을 처리하며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만약 거절하면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일 당장 모든 증거를 당국에 넘길 거야. 제가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당신 지문이 묻은 약, 문자 메시지, 현우 씨가 독살당했다는 걸 증명하는 진료 기록, 전부 다. 살인죄로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거야. 아린이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이들은 엄마가 살인자라는 걸 알고 자라게 되겠지. 유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현우 씨는 보험금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약속했어요. 자기가 죽으면 내가 5억 원을 받아서 빚을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현우 씨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는 그를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유라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이 현우 씨가 곧 갚지 않으면 내 아이들을 해칠 거라고, 우리 모두를 해칠 거라고 했어요. 그건 당신이 내릴 결정이 아니었어. 아린이가 고통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였어. 유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있죠? 그녀가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3주. 제가 대답했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처분하고 당신 몫의 돈을 마련할 3주. 그리고 그 후에는 사라져. 이 도시를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 유라는 저를 올려다봤고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후회와 비슷한 것을 보았습니다. 은희 씨, 제가 용서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요. 제가 당신 인생을 망쳤다는 것도요. 내 인생을 망치지 않았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우 씨가 내 인생을 망쳤지. 당신은 그냥 당신 인생을 망쳤을 뿐이야. 유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당신들 제안을 받아들일게요. 좋아. 제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합의를 설명하는 간단한 계약서야. 서명해. 유라는 문서를 빠르게 읽고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오유라 씨, 제가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를 속이려 하거나 갚지 않고 도망치려 하거나 우리 둘 중 누구에게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증거들은 자동으로 경찰에 넘어갈 거야. 알겠습니다.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린이가 덧붙였습니다. 만약 우리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우리 이름을 언급하거나 이 도시에 다시 돌아온다면 더 이상의 거래는 없어. 바로 감옥으로 가게 될 거야. 유라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는 보실 일 없을 거예요. 그녀가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가게를 나왔습니다. 차에 타고 나서야 마침내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약속을 지킬까? 아린이가 물었습니다. 지킬 거야. 제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3주 후, 유라는 집과 차, 그리고 가진 모든 가치 있는 것을 팔았습니다.
정확히 1억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현우 씨의 부동산을 팔았고 금고에 있던 돈과 합쳐 2억 5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증인과 보안 카메라가 있는 은행에서 채권자들을 만났습니다. 현금 4억 원을 건네고 현우 씨와 관련된 어떤 빚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일주일 후 유라와 그녀의 아이들은 다른 주로 이사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그녀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린이와 저는 현우 씨와 살던 집을 팔고 선주 씨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정선군 근처에 작은 집을 샀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린이는 마을 도서관 사서로 일자리를 구했고 저는 작은 빵집을 열었습니다. 예전보다 돈은 적게 벌지만 정직하게 번 깨끗한 돈입니다. 밤이면 가끔 현관에 앉아 우리가 겪은 모든 일에 대해, 현우 씨에 대해, 거짓말에 대해, 우리가 떨어져 있던 몇 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고통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더 강해져서 반대편으로 나온 사람들의 평온함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린이가 한 번은 제가 예전의 삶을 그리워하는지, 현우 씨가 좋은 사람이었고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고 믿었던 때를 그리워하는지 물었습니다. 아니, 저는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나는 편안한 거짓말보다 고통스러운 진실을 택하겠어.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시간이 화나지는 않아? 딸이 물었습니다. 시간은 잃어버린 게 아니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다는 걸 가르쳐줬지. 아주 가끔, 정말 아주 가끔 저는 유라를 생각합니다.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아이들은 괜찮은지,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어딘가에서 삶을 재건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녀에게 동정심을 느끼지는 않지만 증오심도 느끼지 않습니다. 증오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저는 제 에너지를 우리가 가진 이 새로운 삶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싶습니다. 선주 씨는 매주 일요일마다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녀는 아린이가 가져보지 못했던 할머니가 되었고 제게는 필요했던 친구가 되었습니다. 가끔은 아린이가 그녀의 집에서 피난처를 찾지 못했다면, 그 힘든 몇 달 동안 딸을 지켜준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만약에라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있는 그대로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항상 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곁에 남아주기로 선택한 사람들로부터 온다는 것을 배운 두 여자. 어제 빵집에서 쓸빵을 굽고 있는데 아린이가 부엌으로 들어와 뒤에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사랑해, 엄마, 딸이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 말들은 거짓말, 비밀,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웠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자유로워졌습니다.